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검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넘쳐나는 뉴스 가운데에서도 전국을 찌르는 특검 관련 뉴스들 스픽스 긴급 편성과 함께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고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특검 뉴스 오늘 양재동 서희건설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주말 사이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잖아요. 네. 서희건설의 그 사위가 박성근 네. 전 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대가로 지금 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 이름도 어려운데 이 목걸이 이게 6천만 원 넘게 상당하는 거잖아요. 나토 회의 정상회의 참석하러 갈 때 김건희가 목에 착용했다고 알려진 그 목걸이 그걸 선물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근데 갑자기 건물을 폐쇄했다고 하는 소식을 중앙일보가 전했어요. 또 오늘 연합뉴스 보니까 아침 일찍 특검이 가서 이 건물을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반클리프 뭐 목걸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목걸이 모델명이고요. 그 목걸이 얘기 나왔을 때 이거 목걸이 판매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판매한지를 좀 확인해 보면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거 모조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모조품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약간 인사청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뭔가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목걸이를 제공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 같아요. 윤재관 대변인님. 네, 서희건설 왜 압수수색했을까요? 이거 보면서 특검법을 빨리 개정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건희의 집사 김혜성에 대한 압수수색도 기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그랬죠. 특검의 대상에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특검이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쫓다 쫓으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서 또 다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압수수색이 기각이 되고 나면 이제 계속 이제 브레이크가 계속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적절히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거를 완전히 이제 제대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나 한덕수나 그 이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검법을 바꿔야 된다. 왜냐면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위증죄를 분명하게 저질렀는데 그걸 고발할 국회에 주체가 없어가지고 고발을 못해서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의 그 기간 연장부터 시작을 해서 특검이 할 수 있는 범위,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줘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희건설과 관련돼서도 계속 추적해 가겠지만 가다가 또 어떤 또 법적인 한계로 인해서 난관에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 서희건설 압수수색. 그런데 지난 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부터 서희건설의 관리실에서 건물을 폐쇄한다는 문자가 이제 도는 거죠. 어떻게 새 나갔을까요? 그럴게요. 이 특검에도 파견 나와 있는 검경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극히 일부라도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뿌락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동안 서희건설이 전방위적인 로비로 많은 인맥을 구축해 놨을 겁니다. 제가 서희건설 몇 번 가봤습니다. 우리 건진법사팀 그 양재역 딱 사거리 보면 서희건설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서초구청 바로 맞은편. 시흥환 교수님께서 이제 폭로를 할 때 예화랑 앞에 가고 서희건설도 가고 서초구청 대각선 건너편인데 그 서희건설 그 전에도 제가 가봤는데 양쪽이 다 줄됩니다. 민주당 계열 인사도 임원으로 몇 명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첩보를 입수하고 그런 짓을 했을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게 알려져 버립니다. 결국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수사에 대비하고 증거인멸했다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더 큰 처벌을 부르게 되는 거죠. 더 큰 자백에 수렁에 빠져드는 거죠. 김건희가 난 아무것도 아닌데라면서 모른 척하고 윤석열이 떠는 척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가 온갖 불법죄 이렇게 더 큰 무서운 죄를 자백한 꼴이 돼버린 것처럼. 그래서 서희건설은 안 그래도 건진법사팀 양재동 팀이 거기 있었고 거기다가 이번에 초호화
장신구 선물 로고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 박성근 이야기 잠깐 할게요. 네, 여러분 한 번만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누굽니까? 박성근. 그러니까 네. 당시에 총리 비서실장을 박성근이 할 때 네, 네. 역대 처음으로 정치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했다. 예, 예. 여러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요 대부분 전직의원이나 아니면 국무조정실장급 행정의 귀재들이 합니다. 워낙 국무총리 현안을 많이 다루니까. 네, 네. 근데 여러분 정치검찰이 무슨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까? 이건 처음 있는 경우였거든요. 네. 자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하 이게 서희건설이 대선 때 건진 등하고 함께 엄청난 불법행위 뭐 댓글팀 댓글 공작팀 뭐 다 동원하고 네트워크팀 그 다음에 특혜 받고 박성근 꽂고 사위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고마워서 고급 보석 선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혜 관계 네. 검찰의 수사를 면제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네네.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딱 걸렸다. 우리 근데 딱 걸렸다. 제목이 우리 교수님이 폭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교수님 좀 폭로 좀 잠깐 해주십시오. 오늘 보니까 핑크윤님께서 신용환 교수 뭐 열일하고 있다 막 정부가 최고다 맞습니다. 많이 열일하고 해주셨는데 계시죠. 또 황세현님께서 신용환 교수는 다 알겠죠. 다른 사무실 있는 것도 다 제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등등등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다 알진 못하고요. 저는 이제 뭐 건진하고 같이 일을 한 건 아니라서 제가 이제 가로수길 예화랑 그리고 이제 양재동에 대해서도 일부 존재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등장하고 있는 뭐 역삼동 사무실 등등등 이제 쭉 시리즈로 나오는데 제가 경험한 것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이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우선 박성근 이제 검사가 어찌 그야말로 총리의 비서실장 아까 최초라고 했잖아요. 정치 검사가 된 게 박성근 검사는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김건희 인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려졌느냐? 근무지를 보면 윤석열하고 겹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윤석열과 동시에 근무한 게 거의 이력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위 이제 윤사단들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배지를 달고 있거나 변호인을 하고 있거나 등등 하고 있는 윤사단에 잘 나가는 그 소위 그 트랙 레코드들이 있잖아요. 어느 코스를 어떻게 돈다. 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코스였고 윤사단의 가장 핵심들은 전부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거 끝나고 지금 이제 배지를 단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 핵심 트랙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정보가 어떻게 새나갔느냐 제가 판단하는 건 뭐 간단합니다. 딸이 셋입니다. 왜 서희건설인지 아세요? 딸 하나 둘 서희예요. 우리 딸이 서희요. 딸이 하나 둘 그 서희요. 딸들이 전부 희자로 끝납니다. 맞아요. 이 은희, 뭐희 이 뭐희 성희, 도희. 이 은희 성희 도희 그렇습니다. 전부 언론에 다 대단합니다. 오픈되어 있는 예, 이름입니다. 예, 예. 실제 서희건설 검색하시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셋째 딸 이도희 씨는 검사를 했습니다. 8년간이나 검사를 했고 예. 지금은 그룹에서 아마 재무총괄을 맡고 있을 겁니다. 그 딸 셋에 사위 3명, 도합 6명 중에 첫째 사위 검사, 둘째 사위 판사, 셋째 사위 판사입니다. 야. 이도희 씨 검사 출신이죠. 6명 중에 4명이 법조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4명 중에 안 얻어 걸려요? 아, 그래서 특검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정부에 맞습니다, 대해서. 맞습니다. 몇 가지 힌트가 될 만한 게 있어요. 저도 기사 검색을 통해서 새삼 찾아보면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생각을 했던 네. 게 뭐냐면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동아일보가 네. 보도를 했어요. 그 이전에도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김건희가 초청한 사람이 849명이거든요. 네, 네. 그중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하고 세 딸 이은희, 이성희, 이도희가 들어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럼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으니까 초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요. 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갔어요. 네, 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2년 6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면서 일화를 하나 공개해요. 네. 자기가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3차례나 물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 마시고 뽑아주십시오라고 했다는 얘기를 기자단하고 간담회 때 공개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뽑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하여튼 임명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뽑은 게 박성근 전 검사예요. 네, 네. 그러면 김건희하고 인맥이 연결되고 김건희가 초청한 사람인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갔다는 얘기는 뭔가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만약에 서희건설에서 목걸이를 산 게 김건희한테 넘어갔다고 하면 확실하게 뭔가가 맞는 거지. 그렇죠. 타이밍하고 인과관계를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그때 왜 그러면 서희가 그 비싼 거를 해줘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 보온성이 느껴지는 그렇죠. 거죠.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갈 무렵에 목걸이가 들어갔던 거잖아요. 네. 나토 정상회의 시기하고 딱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 김건희하고 서희건설 쪽하고 연결되는 뭔가 라인이 있었고, 그리고 목걸이를 줬고 비서실장으로 지금 윤 전 대통령하고 분명하게 어떤 인맥으로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갈 정도였다고 하면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보도가 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덕수가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 못 시켰다고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 스픽스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보통 국무총리가 딴 사람 몰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제안한 사람 받긴 해도 네. 비서실장만큼은 지 최측근을 시킨다. 보통은 당연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옛날에 뭐 전직원 그래서 그 사단의 전직원들이 많이 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근데 한덕수는 느닷없이 정치검사 해갖고 야 이놈 이 사람 완전 식물총리. 네. 나중에는 신문보고 알게 되는 신문총리란 말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제가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는 막 반신반의한 사람도 있고 뭐 오바다한 사람도 있었는데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한덕수는 비서실장마저도 지가 선임할 수 없었던 신문총리, 식물총리 맞고 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심었느냐? 주요 인사는 김건희가 주도했다. 뭐 김건희가 관심 없는 데는 뭐 윤석열 세력 일부 들어갔겠죠. 아이고 다행이다. 네. 이거 V제로가 이 자리에 관심이 없네 하고 얼른 들어간 자리에 일부 있지만 주요 자리는 김건희가 싹 다 낙점했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보면 그 취임식 초청명들하고 겹친다. 네. 취임식은 철저히 김건희가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또 특혜를 주고받은 세력들만 초청한 걸로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보면 권오수 가족들, 뭐 명태균 가족들, 극우 유튜브들 싹 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게 압수수색하는 게 분명히 유출이 된 것 같아요, 그죠? 9일날 토일에 이제 본사를 폐쇄한다라고 나온 거 보면 그러면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증거인멸을 했을 텐데 제가 기업에서 경험을 하나 이제 특검에 이제 팁을 드리면 과연 그러면 뭐가 어떻게 갔을까? 물론 CCTV로 출입 그게 다 보일 수 있는데 아마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건물에 CCTV를 다 꺼버리고 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주변 CCTV가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죠. 기업들이 서희가 어디다 숨겼을까? 전국 각 공사 현장에 보시면 컨테이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업들이 뭐를 압수수색 나오고 감추 그러면 미사리에 임대 컨테이너 창고가 많이 있었어요. 미사리 경정 경정장 그 옆쪽에 옛날에는 무허가 월에 뭐 20만 원 이렇게 주는 벌써 이제 이건 20년 넘은 얘기들이죠. 지금은 아마 100만 원쯤 할 거예요. 컨테이너 한 박스씩 있는데 굳이 서희는 그런 데다 감추지 않았을 거다. 뭐를 인멸한다 그러면 전국 각지에 공사장 있잖아요. 공사장에 보시면 임시 숙소 및 한밭집 등등등 컨테이너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에서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날 뭐를 없앴다 그러면 그런 데에 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민간 기업에서 CEO를 쭉 하고 하면서 봤던 경험이고. 아니 근데 그 출입금지해 놓고 난 다음에 왜 이사할 때 깐 그 비닐을 깔아놨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뭔가 끄집어내려고 뭔가 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짐을 날렸겠죠. 아니면 아예 이사를 가든가. 그렇죠. 보통 이사 갈 때 그렇게 깔잖아요. 네. 바닥 그 흠집 나지 말라고. 근데 그게 깔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뭔가 끄집어내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기자가 거기 가서 아예 뻗치기를 하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뭔가를 끄집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사무실에 하여튼 짐은 그럴 것이고 그러면 왜 서희건설은 이런 박성근 씨 자리에 대한 대가의 뇌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그보다 거슬러 가잖아요. 대선 때 네. 2021년부터 양재동 사무실. 서희건설에 있었죠. 예, 요거는 이제 목걸이는 그 다음에 당선된 네, 그렇죠. 다음 네. 얘기고 그 전에 그러면 왜 서희는 건진 등등에게 사무실을 내줬을까? 서희 아시다시피 서초구청 바로 맞은편에 네. 굉장히 좋은 건물이에요. 아, 자리도 그 너무 일대에서는 좋죠. 제일 큰 건물 네, 중에 제일 하나예요. 예, 그럼 왜 그걸 제공을 했을까? 내용 중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건진이 자기가 다 돈 냈다 이렇게 하죠. 거짓일 겁니다. 무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 건진 거기다 돈을 왜 냅니까? 뭐 본인이 다 비밀 현금도 불법 본인이 사무소인데 돈을 내고 임대계약을 하면 다 나중에 예. 포착이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서희건설 빌딩 2층 건물 전체를 쓴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일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근에 뉴스 중에 보시면 오땡땡 명태균 씨 거기에도 이제 같이 나오고 건진에 같이 나오고 언론에 무슨 자리 지방선거 때 청탁해서 그 자리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김땡이라고 하는 사업가를 통해서 청탁받고 건진이 그거를 전달을 해주고 하는 게 나오죠. 윤 핵관들에게 뉴스에 이미 공개가 돼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노땡땡 지금 한참 이제 수사 받고 있습니다. 저 특검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YS 때부터 유명했던 건진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노땡땡도 있고 또 남땡땡 등등이 이제 왜 그거 기억나시죠? 2022년도 8월이 넘어가면서 대통령실에서 민간 기업들한테 공문 보내서 누구누구 조심해라. 건진 조심해라. 인권 개입한다. 네, 건진은 네. 처벌도 안 하고. 네, 건진 조심해라는데 건진과 같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쭉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본거지가 주로 여기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서희건설 건물에. 양재동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봉지욱 기자가 밝혔지만 저랑 같이 밝혔지만 N1번부터 N120번 방 이 댓글 달고 뭐 하는 그게 예. 있었잖아요. 불법 댓글 방. 예, 저 카톡방. N20번 방에는 윤석열이 같이 들어가 있었죠. 예. 그리고 주요한 그 간부들 등등이 이제 다 들어가 있던 그 톡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작하고 그걸 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쪽에서 많이 했던 걸로 그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슬러 가서 왜 서희건설은 그때 건진한테 그걸 왜 내주게 됐을까? 이것도 이제 퀘스천이죠. 서희가 뭘로 유명합니까? 서희건설이 가장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희건설이 하나는 지주택이라고 그러죠. 지역주택조합. 예. 예, 지주택의 네네. 아주 상당한 강자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이 비리나 막 분쟁이 그게 상당히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분쟁이 항상 엄청난 네. 거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이. 그럼 네. 분쟁이 많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서 오고 가는 뇌물 같은 게 또 많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어지러운 게 있고 또 하나 서희건설이 유명한 게 있어요. 예배당.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교회 가장 많이 지은 가장 많이 건설사가 짓죠. 어디냐라고 네. 물어보면 예배당 저 가장 알고 많이 계시네. 짓- 네. 네. 오. 자 네. 그러면 건진과 좀 이상한 게 하나 뭔가 대잡이 되는 게 있지 않아요? 네, 뭐 일단 종교가 있다는 거고. 사이비 종교서로 그물도 다 지어주나 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현금으로 해결하는 네.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에 능통한 사람들하고의 거래 관계가 많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비자금 조성에 상당히 좀 쉬운 업종이 있었죠. 지금 이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이제 교회 예배당 많이 짓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한데 지금 매우 김건희 이거 터지고 건진 터지고 신천지 영매 뭐 기타 하면서 네. 얼마나 많은 지금 종교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기타 등등.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 건물을 전문으로 질까? 이런 것도 의구심이 드는 거죠. 하도 이제 많이 그게 등장하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을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처음 얘기하는 걸 거예요. 네. 아니 동네에 주요한 교회들 있잖아요. 머릿돌 같은 거 보면 네네. 건설사는 서희건설인 경우가 꽤 많아요. 예,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하면서 다니면서 네. 그걸 알게 됐거든요. 여기도 서희건설이네, 여기도 서희건설이네. 네, 그러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비즈니스적으로 CEO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이제 공시를 많이 이제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럼 서희건설이 몇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예. 서희건설은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주 잔고 그 다음에 시공 능력 평가에서 20한 2, 3위부터 30위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업체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22, 3위, 30위 이렇게 하니까 별거 아닌 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건설사의 도급 순위 100위권 이내는 다 초대형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 3위에서 30위권 회사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회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희건설도 매출이 최근 매출은 제가 안 봤는데 기본적으로 뭐
1조 3, 4천억은 기본 할 거예요. 예. 본사 하나만 하더라도. 시공 능력 평가 16위까지 저희 됐네요. 16위까지 또 올라갔어요. 스타일리스트도 아, 운영하고. 그러면 아마 저거에서 네. 윤석열 정권에서 더 올라갔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었겠네요. 여기가 또 광고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엮여 있을 겁니다. 네, 건넌마을 네. 최진사댁 뭐 네. 하듯이 그 노래 광고하는 거 네.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저 2023년 재무현황 네네. 찾아보니까요. 매출액이 1조 4천억, 그렇죠. 1조 4천억. 영업이익이 2,300억, 당기순이익이 1,600억, 그럼 건설사 중에서 한 순이익 13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시공력 평가에서 13위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더더욱 생각보다. 올라갔네요. 더더욱. 그러니까 어. 생각보다 되게 큰 데네요. 근데 우리가 예, 예. 이름이 별로 이렇게 익숙치가 않아서 아, 지방에서는 일반 아파트를 잘 안 지으니까. 충청도 이런데 지방에서는 상당히 아. 이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더급으로 많이 네. 저 아파트를 많이 짓죠. 자기 자체 브랜드 말고 또 하도 예를 들어서 받아가지고, 이제 예. 그 공공기관에서 더급으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이제 관에다가 특히 이 최근 들어서 특히 윤석열 정권 등등에다가 더 올인하듯이 물론 이제 여야를 같이 이제 기업 속성상 어느 한 바구니에만 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왜 그렇게 배팅을 했을까라고 보면 서희건설의 그 지배 구조를 보면 답이 있어요. 코스닥사인데 대주주 지분율이 15%도 안 돼요. 네. 개인 지분율로는 10%대도 안 됩니다. 네. 이게 패밀리 그 지분율이. 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서희건설에 투자한 그 위에가 유성 TNS라고 또 코스닥 회사인데 그 회사도 지분율이 높지 않아요. 23%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러면 또 거슬러 가면 그 유성 TNS의 대주주는 한일 자산 관리엔 투자라고 하는 회사인데 회사가 이제 전체 지배를 하는 비상장 회사예요. 옛날 대부도 같이 껴 있을 네. 겁니다. 건설회사는 기본적으로 대부 껴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를 이제 지배를 하면서 그게 나머지 이제 지배 구도로 가면서 순환 출자 구도거든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 이런 것들을 권장하면서 순환 출자를 해소해라. 라고 그렇죠. 이제 많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2015년경부터 계속 그게 이 회사의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감 몰아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지배율을 높이려다 보니까 일감 몰아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다시 지분을 사는 이런 구조들로 많이 가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전적으로 관의 이 여러 가지 문제 푸는 거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지배 구조가 탄탄한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예. 이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아니기 그렇네요. 때문에 더 그 니즈가 강하다. 지금도 뉴스도 대충 살펴보니까 올해 7월 30일에도 세건설 부사장이랑 지역주택조합장이랑 구속 기소됐는데 네. 비리 백과사전이라고 예, 예. 평가를 받네요. 네. 어마어마하니까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이 저희 민생경에 엄청 찾아오는데 예. 분양가가 몇 배로 뛰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 때도 대구 지역에 있는 분이 그 충청도까지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서 오셨으니까 대구요. 왜 왔어요? 지역주택조합 비리가 너무 심각해서요. 라고 그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아주 많은 고소 고발을 당하고 검경 수사를 무마해야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네. 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뇌물 받고 보석 바치면 무마 받을 게 분명하니까 그걸 노리고 온갖 특혜를 대선 전후부터 예. 줬다라는 일감 몰아주기 예. 이런 거는 민생경제연구소로 엄청 찾아오지 않던가요? 그까지는 안 왔습니다. 아, 거기까지는 제가. 안 돼요? 지역주택조합 비리로 서희건설 용인에서 당했다는 분들이 찾아온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서희건설이 주로 끼어 있다. 이게 시민단체들이 지금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토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고 또 이제 금감원 예. 등등의 이제 이 코스닥 회사 지배구조 등등과 맞물려서 여러 국가기관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회사거든요. 네, 이게 아니 그리고 뭐 그건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이고 동탄 2지구 같은 경우 최근의 일인데 동탄 네. 2지구 같은 경우에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네. 수주하는 게 서희예요. 한 1,500억 규모로 좀 나오던데요. 그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공공으로부터 자기네들은 많이 수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일즈 포인트로 할 정도로 LH나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 많은 일감을 받아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떨어지는 콩고물이 꽤 됐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건진이 당시에 그 2021년 그리고 2022년 대선을 할 때 이제 대선의 본부는 중앙 당사가 있고요, 국힘에. 그 다음에 대합 빌딩 네. 7층부터 11층까지가 쭉 있는데
11층에 이제 네트워크 본부가 네. 있었죠, 있기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오면 눈에 많이 띄잖아요, 여의도 이 한복판에.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했던 거겠죠,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띄고. 문제가 자꾸 철수했다 그랬잖아요. 철수했다고 당시에. 했지만 해체했다고 철수를 안 했죠. 겉으로 그렇게 해놓고 예. 이름이 바뀌었죠. 미래 머시기로 바뀌고 음. 저 색강 건너 쪽에 또 자기들끼리 이제 뭉치는 또 그 뭐라 그래요, 그 아지트 같은 거를 또 했다라고 예. 이제 저는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눈에 안 띄면서 그래도 뭐 쉽게 사람들 초대하고 만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하게 요긴하게 이제 썼겠죠, 서희를. 그런데 뭐 당연히 임대료 냈을 리는 만무하다라고 일단 추정이 되고. 네. 근데 지금 우리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서희하고 김건희를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건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당히 높게 있죠. 예. 그리고 전부 다 판검사 출신이니까 사위들이 윤석열하고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가까워질 뭔가 요인들은 충분했다. 네, 네. 근데 결국은 김건희가 그 관계를 주도했던 거고, 네. 그래서 취임할 때 건진의 요청을 받아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VIP 초청 리스트에 서희건설 관계자들을 다 집어넣고, 네, 회장부터 딸내미들을 다 집어넣어줬고, 그리고 취임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목걸이를 건넸다고 하면은 서희건설에서 비서실장으로 한덕수도 원치 않았던 비서실장 꽂는 조건으로 목걸이를 갖다 주거나, 네. 조건은 안 걸었다 하더라도 목걸이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 좀 거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엄청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팩트는 더 또 봐야 되지만 썸머리를 예. 아주 저 요약을 잘 그러니까 해주셔서. 뭔가 이렇게 그림이 드러나는 네네. 느낌이에요. 아니, 우리- 그러니까 목걸이가 진품이라는 가정을 하니까 이런 게 막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걸이가 가품 모조품이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인데, 진짜 진품을 갖다 줬다고 하는 것만 추적을 하면 서희건설하고 김건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당시 이런 얘기가 김건희가 되는 이제 거예요. 명품이라든지 사치품 네네. 좋아한다는 소문이 바닥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나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은요, 그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의 취향을 귀신처럼 알아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느낌상은 김혜성 게이트를 뛰어넘는 서희 게이트가 생길 것 같아요. 예,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발력이 매우 셉니다. 그리고 그 세건설에서 옛날에 그 양재동 팀, 그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 이렇게 심층치를 보면 온라인만 관리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주변에 뭐 이름 모를 청년들이 막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네트워크 팀 적발된 다음에 네. 철수해서 무슨 보훈회관으로 갔다는 의혹도 있어요. 제가 네, 사실 거기도 네. 잠입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예, 당시에 예. 이명수 기자랑. 보훈회관 예. 그 건물이 엄청나게 낡아 있죠. 예, 낡은데 여의도에. 예. 실제로 제가 4층 5층에 간판이 없이 이상한 사람이 예, 왔다 갔다 예, 해서 예. 여기다 그래서 제가 승관이 막 친구다 그랬어요 당시에. 근데 오히려 그렇게 흘린 다음에 네. 양재동 여의도랑 먼 양재동에서 대규모 불법 정치공작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보통 이제 패널 분들이 그 반클리프 목걸이를 준 거 그 박성근 이 부분만 이제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김건희에게 목걸이를 줘야만 했을까 해서 거슬러가 보면 건진, 그리고 김건희와의 네트워크, 서희건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지배구조 리스크, 기타 이제 경영상의 이런 것까지를 맞물려 있겠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걸이를 가품으로 바꾼 거는, 모조품으로 바꾼 거는 김건희 의지라기보단 서희건설 쪽 의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꼬리를 잘라내야 되니까. 서로 양측이 보호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죠. 서로 양측의 니즈에서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고. 네. 어쨌든 통일교에서 전달했다고 하는 건 건진이 잘라버리면 되는 거니까 건진에서 꼬리를 잘라버리고, 서희건설 쪽은 모조품으로 바꾸면서 서희건설 쪽 꼬리를 잘라버리고 이러는 작전을 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건진의 처남 찰리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찰리 김땡 씨 이름을 최근에 이제 개명해서 김 DW로 개명했는데 또 개명했을지 모르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 활동 무대도 그 중에 하나가 그쪽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구속돼서 실명이 나와 있는데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재라는 사람이 구속돼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건진도 집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건진이 일종의 이제 그 김건희 패밀리의 어떻게 보면 큰 집사 역할을 했는데, 자기 밑에 또 집사 한 20여 년을 같이 이제
일종의 심부름다. 왜냐면 건지는 외모가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막 다니기가 또 쉽지 않아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심부름하고 하는 것들을 20여 년 동안 일종의 이제 서브 브로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해온 그들의 이제 주 활동 무대가 이 양재동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서희 아마 압수수색해서 지금 서류 같은 게 제대로 확보가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뉴스에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재밌게도 김건희와 건진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목걸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모조품이라고 우기는 것도 진짜 서희건설이랑 김건희 측이 이런 박성근 사람 같은 사람 메신저를 해가지고 네. 수사를 많이 해봤고 전문가들이니까 야 모조품이라는 아이들 내자 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모조품을 구해가지고 김진우 장모한테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네. 수사 훈련을 이런 머리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반클리프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품 회사가 모조품을 보고 2015년에 진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대로 하면 김건희가 이제 타임머신 타고 막 왔다 갔다 한 사람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네, 아무튼 이 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다시 한번 정대택, 노덕봉, 안소연 이 김건희 최은순 일당의 최대 피해자 세 분이 손꼽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최은순과 김건희는 다 이러잖아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은순, 김건희는 숨 쉬는 것까지도 거짓이고 조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사기에 능하고 다른 사람 둘려먹는 데 능하다는 거예요. 기만에. 그러니까 숨소리까지 조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적 권한을 돈으로 환산시켜가지고 돈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렇죠. 공적 권한이 조그만 공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권한이 있는 건 하나하나씩 그걸 베풀고 돈을 받고 뭐 목걸이 받고 이런 식으로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특검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건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건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검의 한계는 최장 170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의 범위도 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냥 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에 특검법에 갖고 있는 한계를 조금 짱계를 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김건희가 뿌려놓은 이 죄상에 대해서 뿌리째 뽑으려면 우리가 170일이라는 그 시간적인 한계가 너무 아쉽고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아예 미리부터 연장을 해놔야 이 자들이 못 도망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건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성을 조금 더 연장시키더라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는 상설특검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한겨레신문 이재성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요. 이제 저는 흥미롭게 읽었는데 거기에 그 칼럼 제목이 김건희는 로비스트이자 법조 브로커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것 같은데. 김건희는 우리가 줄리가 알고 있는 접대부가 아니라 가족 비즈니스의 로비스트이자 법조 브로커였다. 이렇게 딱 칼럼에 써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줄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접대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실제로 가족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김건희가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하는 또 그러면서 김건희와 관련되어 있는 검사 이름이 줄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조 브로커 역할까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칼럼을 써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같이 아마 그게 동업까지는 모르지만 상승 시너지를 낸 게 이제 건진이죠. 건진은 아시다시피 원래 유명했던 건 법조예요.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물을 먹었어요. 승진을 못하고 그러면 어디 뭐 시골 어디 지청에 가서 처박혀 있어봐. 좋은 소식 올 거야 했는데 실제 그 사람이 그 뒤에 확 갑자기 승진을 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런 걸 미리 뭐 예견하고 맞췄다 해서 검사들이 이제 건진에게 아주 친하게 지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이 맞물려서 서로 시너지가 됐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덕칭 영화에도 보면 무속인들하고 정치검찰 관계가 나오고 김만배 씨도 어떻게 보면 기자라보다는 거물급 법조 브로커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진짜 김건희는 저는 이재성 그 논설위원 잘 봤다 보는데 불필요하게
접대였냐 아니었냐, 줄렸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도 좀 예리한 사람들은 늘 상근에 있는 그 가게 취업에 있는 여성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전략적으로 검사나 재벌회장들이나 거기서 만나가지고 로비를 하고 특혜와 정보를 주고받는 네. 일종의 그 상근하지 않는 비상근 에이전시다. 예. 뭐 라마다 르네상스 같은 데에서 이렇게 분석한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네. 후자가 맞겠죠. 상근해가지고 그 종업원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그 정도 급이 아니라 아예 로비스트로 자기 집안의 특혜와 비리를 숨기고 더 큰 특권과 특혜를 노리는 것으로 양재택이도 윤석열이도 다 이렇게 컨택해 가는 네. 과정에서 일명 그 경우에서 접대부 비슷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네네. 왜냐면 마음에 들려고 옆에 배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풀타임 스텝이 아니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재성들은 잘 본 거죠. 법조 브로커이자 법조 사냥꾼이자 그리고 자기 집안의 범죄적 특혜와 이득을 위해서 엄마, 본인, 오빠, 언니 그 ESA 안디 가족에서 보면 온 식구가 이사잖아요. 예. 단 한 명도 빠지면 다 이사예요. 네네. 그리고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도이치모터스, 신한저축은행, 김혜성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서희건설이 결합되는 거죠. ESIND죠. ESIND. 예. ESI가 최은순의 ES라고 저는 보고요. 네, 네, 맞습니다. IND는 뭐 인베스트먼트 앤드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 은순이네 뒤지게 비리 많아요. 저희는 그렇게 그러네. ESIND. 아, 그러네요. 은순이네 뒤지게 비리 많은. 네. 은순이야 그 딸, 네. 도토, 김건희 이렇게 해석도 하고요. 네네. 많은 분들 댓글 주시는데 중요한 얘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빈맨 지역주택조합 건설사 사기 이거 전국적으로 심각한데 범죄연루 건설사들이 로비하는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순영님 숨쉬는 건 진짜일까요? 여기까지 오니 사람이 아닌 요괴라고 돼 있고 지역주택조합의 억울함을 이렇게 쭉 써주신 분들이 맞아요. 많이 계십니다. 예. 평택 화양지구 서희 1차 센트럴파크도 좀 집중해 주세요. 브라보님. 달빛고래님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런 뒷백이 있었으니 강제 퇴출하고 계약금 몰수하고 내 분양권을 일반 분양해서 이중수익을 갈취하고도 뻔뻔하게 저런 뒷배 때문이다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아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 그러니까. 보소까지 우리 스픽스에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이참에 이 비리 예. 서희건설 게이트 수사하면서 네. 서희건설과 검경의 특혜 관계로 통해서 희생을 당한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이번에 그 아까 말한 부사장 구속된 게 용인지역주택자인데 이분들은 저희들한테도 찾아온 적 있었거든요. 예. 민주당이나 우리 조국혁신당이나 민생시민단체들이 예. 이걸 권력형 비리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이 비리로 희생당한 지역주택조합원들 예. 사실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했거든요. 네, 네. 서민들의 중산주택분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네. 주택조합 협동조합 여러분 느낌 좋잖아요. 그래서 노노다달고 뛰어들더니 막 갑자기 분양가를 막 매덕을 더 내라고 그러고 이런 사기 이걸로 당해버린 거거든요. 네, 이분들이. 네. 그래서 이건 대대적으로 진상규명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까지 우리가 하면 좋겠네요. 예. 그 커피빵님께서 김혜성이 아직도 못 데리고 쭉 이렇게 써주셨는데 김혜성 지금 왜 안 옵니까? 지금 온다라고 해놓고 언론에는 온다라고 이렇게 해서 뭐 간접적인 인터뷰처럼 막 나오잖아요. 그 먼저 뭐에 착수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안 옵니까? 글쎄요, 지금 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면 예. 김혜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이제 김혜성이 일종의 신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잔고증명서 위조할 때도 신부름꾼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최은순하고 김건희 사이에서 김건희 꼬리를 자르면서 김혜성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은순한테는 일정하게 책임을 묻고, 요런 어떤 작전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IMS라고 하는 그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김건희하고 지금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서 뭐 카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하는 180억 원을 넘게 투자했는데 그 사이에 김혜성이 또 있다고 네, 얘기하는 네. 거고요. 그 전모가 드러날 걸 걱정해서 김혜성이 지금
도주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아니 도주를 시켰는지도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단 드러날까봐 겁이 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 지금 말씀 그대로 김건희를 포함해서 여기 투자했던 회사 등등등 다 속마음에서 김여성 오지 마라 하는 것과 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또 해석하세요? 도피를 계속 도와주는 세력이 당연히 있겠죠. 있으니까 이 정도. 당연하죠. 예.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으로 가는 이유는 도주를 그러니까 대륙을 통해서 도주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가는 루트거든요. 네. 옛날로는 다 필리핀 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필리핀으로 안 가는 이유가 도주를 길게 하려면 육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전설적 섬에서 섬으로 다니기가 오히려 힘들고. 그건 이제 걸리더라. 예. 그래서 몇 번 그렇게 도주한 사람들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섬은 안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좀 선택한 건데 185억 중에 뭐 갑자기 100억 원 이상이 손실 처리해 버리잖아요. 네네. 어떻게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180억을 돈을 버는데 100억이 손실 처리가 되겠어요. 네. 그 누군가가 실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실주인에게 인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손실 처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들이야 또 빼돌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게 중간 기착지 역할밖에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간 기착지에 있는 사람이 유통망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거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김혜성의 도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회사들 하나하나도 다 모른 척 할 텐데 그들도 완벽한 공범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주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대기업들까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효성도 들어있고 뭐 카카오도 들어있고 여러 회사들이 들어있는데 그 회사들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 김혜성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까 건진하고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을 통하면 김건희에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사실상 권위를 딱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던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뇌물의 공여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법 처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너무 너무 많잖아요. 많죠.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현안이 있는 기업들과 관계자들이 김혜성한테 어마어마한 투자하는 건데, 근데 보면 이제 서희건설도 그렇지만 김혜성이가 연루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도이치모터스하고도 연계돼서 처음에 비마이카 열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비마이카 IMS 모빌리티로 해서 700억이 넘는 투자를 받아냈죠. 이 전부 과정에 김혜성이 다 주인공이잖아요. 잔고 조작의 주범도 김혜성이죠. 그렇게 신한저축은행 잔고 조작을 했는데 나중에 신한저축은행이 투자하는 바로 증권의 부사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기 은행의 잔고 조작 잡범을 자기들이 투자한 투자증권의 부사장을 안 친다니까요. 그 바로 투자증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카카오페이 증권과 카카오페이 스와핑이 증권으로 돼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또 카카오 또 연루돼 있는데 거기에 이 김혜성이 얼마나 많은 그러면 비리를 알고 있겠습니까? 그 전 과정에서. 그리고 꼭 그 수사받는 이 신한저축은행도 면접을 받았을 때가 윤석열이 수사를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비리 저지르고 검찰하고 줄을 대고 뇌물 먹이고 면제받고. 이 한 축에 김혜성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검찰 세력, 정치검찰 세력, 그 다음에 뇌물 준 세력들이 김혜성 들어오면 끝장난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당장 도이치, 신한저축은행, 정치검찰 세력, 그 다음에 거기에 뇌물 준 대기업들과 고위 관계자들 김혜성 빼돌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죽일 수도 있고 암살자 보내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누가 농담으로 그래서 너무 많이 도망다니면 신변이 위험해진다고 아니,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걱정된다니까. 이 사람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모든 비리에 항상 김혜성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입장에서도 없어지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얼른 생포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유병원 씨 기억나시죠? 구원파 옛날 한참 누구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꼭 밝혀야 될 것들을 밝히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통탄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송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네. 텐데 베트남과 그 주변에 있는 데들이 밀림들이 많아요. 다 아시겠지만 너무 예, 아시겠지만 네. 타이가 숙지대 그- 밀림들이 많죠. 예, 예, 네, 숨으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예. 숨기가 상당히 있고 거기 안에서 또 여러 범죄 조직들은 돈만 주면 어떤 것들을 다 해주고 숨겨주고 하는 것도 많이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 찾기는 좀 쉽지 않아서 이건 진짜 명운을 걸고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싶습니다. 베트남 서기장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꼭 저 잡아주시기를 베트남 당국에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렇게 정보가 없나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동하는 거는 체크가 충분히 네, 될 충분히- 것 같아요. 충분히 왜냐하면 될 거라고 지난번에 보거든요. 호텔에 투숙했을 때도 네. 호텔 직원들이 이게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당국에다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숙의 그렇죠, 경우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다 꼬리를 충분히 행정 잡을 파악이 수 될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은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림에 지금 숨어 있으면 아마 모기에 뜯기다 지쳐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거 어떻게 거기에 가만히 숨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지쳐서라도 나온다. 조금 시간이 언제냐, 요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손석구가 나는 범죄도시 2하고 영화 그 최근에 히트쳤던 드라마 카지노하고 보면 거기 우리 인터폴 들어가서 코리안 데스크라고 나오잖아요. 인터폴 들어가 잡아오잖아요. 그게 네. 실제 사례들이거든요. 예. 한국 인터폴이 그 영화에 조언을 해줬고 자문을 해줬고 우리 인터폴 그러면 코리안 데스크 그다음에 국정원 능력이 대단합니다. 얼른 잡아야 됩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이제 그 부인 거 주식을 46억으로 사줬잖아요. 그때 이제 유상증자 단가보다 훨씬 높은 단가로 네. 이게 이제 사준 유일한 케이스로 사준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상식으로 보면 그거는 그 사람 게 아니다라고 추정이 되죠. 네. 그렇죠. 왜냐면 세금을 냈어도 남는 차익이 대충 따져도 428, 10억, 30한 2, 3억 정도 남았겠네요. 세금을 냈다 쳐도.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전세 살고 있던 그 집하고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자기 돈이 많이 있어서 여러 부동산이나 이런 걸 가졌을 것 같은데 그보다 네. 적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알려진 게. 그러니까 그 주인은 딴 사람일 거다. 네. 김건희 거라는 소문이 의혹이 많이 돌았잖아요. 네네. 교수님 말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간에는 예. 김예성의 재산 상당수는 김건희 차명재산 아니냐라는 의혹이 돌고 있죠. 네. 아마 특검도 그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들이 다닌 게 서울대 EMBA 그 EMBA. 주말반 과정인데 집중 예. 심화 과정으로 이제 신한저축은행 아들도 거기를 다녔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이익인데 네. 그 이익의 동문들 52명인가 될 거야 아마 그 네. 명단 중에 이제 제가 아는 기업인들이 한 10여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쭉 이렇게 도와줄 거는 도와주는데 아마 상당수를 그 김혜성 씨랑 이제 연락하고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사들 많이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곧 좁혀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연락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다 그런 사람들이 버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 10억, 20억 불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범죄자 천국이죠. 그러니까 진짜. 말이에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장난치는 거를 둔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 몇 천만 원 벌겠다고 그 양도세 올리는 거 그 대주주 기준 가지고 막 지금 막 열받고 그러니까 그러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주주 될 가능성도 네? 없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혹시라도 주식 떨어질까 봐 이렇게 그러니까 예민한데 그 0.05%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해볼까봐 전전긍긍하는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예. 실제 돈은 그런 사람들이 다 주물럭거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왜 특검에서 16가지나 되는 중에 왜 3가지만 이렇게 특정해서 하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뒤집어 보면 혐의 소명이 정확히 딱 떨어지는 3가지로 먼저 압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시간을 갖고 또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3가지를 한 게 맞는 거죠? 예, 아니 이렇게 혐의가 집중되는 거, 의혹이 큰 거, 그리고 증거나 정황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되는 거 중심으로 해서 네네. 신병 확보하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증거나 정황이나 조작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진술 네. 조작을. 네. 그럼 나머지 죄를 또 여죄를 추궁하기도 편해지고 그래서 작전을 잘 짠 거고요. 다만 지금 혐의 자체가 16% 알파가 되고 특검으로도 지금 제보나 고발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윤재환 대표 말씀처럼 조국 신당이 낸 법안인데 누가 낸 법안이든 간에
이 김건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은 기간 연장을 좀 해줘야 됩니다. 더. 네, 네. 법에 의해서 연기된 거, 연장된 거 플러스 알파까지 해줘야 된다. 한 1년 정도는 두고두고 해서 아무튼 여기에 연루된 세력들은 말끔하게 청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적 동의도 이참에 싹 털고 하자는 게 국민적 여론이거든요. 빨리 털면 빨리 털 빨리 털면 빨리 털 수 네. 좋고. 어쨌든 이번 연말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번 연장하면 12월까지도 특검을 가동할 수 11월 있거든요. 27일 네. 네, 연장 그러니까 다 하면 네. 지금 수사 속도로 보면은 웬만큼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일 그 김건희 저 영장 실질 심사 그쵸. 어떻게 구속되면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구속이죠. 그걸 어떻게 예. 구속을 안 시킵니까? 내란범의 부인이니까 봐줘야 됩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지른 범죄 죄질이 무지무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 또 영부인이 아니었다 설령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식 가지고 장난치고 이러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인을 그리고 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을 내란범 남편이 구속됐다는 이유로 구속을 안 시켜요?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라지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무슨 인권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합니까? 특검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결론 나올 때까지 이제 대기하는 장소를 서울구치소, 의왕 서울구치소 말고 남부구치소로 요청을 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네. 이제 김건희 건지 주로 옛날에 많이 예. 수사를 했었죠. 아니, 특검 근데 전에. 그걸 하기보다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범털들이 들어가면은 같은 공범관계에 있으면 같은 네, 구속을 안 예.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다고 해도 서로 못 만날 거 아니에요. 못 만나긴 해도 보통 윤석열이 거기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곳에 수감하기보다는 그냥 남부구치소로 따로 아예 분리시키는 작업을 혹시 김건희 측에서 요청한 거 아니에요? 꼴 보기 싫다고? 꼴 보기 싫다. 혹시나?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도는 고래는 김건희가 완전히 윤석열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네네. 밭글에 많이 단절하고 그렇게 있다고 다니고 있습니다. 돌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아마 이제 공범이어서 분리시켜 놓은 걸 텐데요. 근데 뭐 맘만 먹으면은 운동할 때라도 만날 수는 있을 거예요. 아, 같은 공간에 네, 있어. 완전히 아니, 분리하기가 그 쉽지 않을 수도 남녀 있거든요. 구치소는 어쨌든 남녀 재수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네. 말씀드리냐면 남부구치소는 새로 져서 최첨단 동부구치소 못지않게 아주 최첨단 새 걸로 굉장히 좋다라고 그래요. 옛날에 영등포 네. 구치소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아주- 좋은 데를 보내나 네, 이제 이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죠 뭐. 아. 근데 이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이례적인 건 맞죠. 근데 제가 아까도 아침에도 오동윤 변호사 이성민 방송하면서 물어봤는데 실무상 관행적으로 왜냐하면 어린애가 있거나 노부부를 모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인데 공동으로 살인하거나 이런 흉악범죄인 경우는 공동 구속시킨답니다. 이건 그 아이를 돌봐주고 뭐 노모를 돌봐주는 가치보다 살인까지 저지른 이 부부가 공동으로 네. 그거 어떻게 한 명만 구속 한 명 풀어줘요. 그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변이 공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례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러면 조 교수님 부부님이 당한 것도 그야말로 너무너무 이례적으로 죄도 없는데 죄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티끌 같은 혹시 문제가 있었다. 그 태산에서 두 사람을 다 잡아 넣은 건데 네.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홍준표가 말한 것처럼. 근데 이 두 부부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내란의 공범이요, 국정농단의 공범이요, 하물며 웬만한 대기업에도 다 이권까지 개입한 중대한 대한민국 당군 이래 가장 최대 범죄자 부부인데 이거 뭐 한 명 구속해 한 명 봐준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원래 우리 그러잖아요. 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전 장관 가족들 그렇게까지 고통을 줬으면 응당 받아야지 자기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세상의 섭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준 그렇게 대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나쁜 짓을 한 홍준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맞고 그것은 네, 맞는데 플러스 알파로 우리는 똑같이 안 하려고 해도 저들이 야만적인로 가족의 멸물지한 시대에서 우리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예. 최은순, 김충식 사실혼 부부와 윤석열, 김건희 법정원 부부는 둘 다 구속시키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네. 너무나 많은 비리와 너무나 많은 불법과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네. 이렇게 좀 평론가님 말에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요. 보완 좀 해드. 우리 평론가님이 KBS 우리 공영방송의 시사방송을 몇 년 동안 멋지게 저 높은 시청률로 진행하신 분이어서 네. 제가 절대 딴지 거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김건희 뭐 꼭 들어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와 함께했던 공범 관계 있는 자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정작 주범이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뭐 지켜볼 것도 없이 결론은 자명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가 있고 나올지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아마 이제 특별 사면에 대한 그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윤재관 대변인이 네. 계시기 때문에 뭐 여러 설왕설래가 있고 이견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여론도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네. 조국혁신당에서 또 기대하는 바 또 잘 됐을 때 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검찰 쿠데타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따져보면 주마처럼 쭉 오늘 필름이 한 장 한 장씩 계속 넘어가던데요. 그때 그 오해를 받고 그리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 내용에 한마디도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야 했던 그 가족들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마저도 그게 이 가슴 한켠에 절대 상처가 아물지 않는 상처가 계속 있는데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6년이 채 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그 무관지옥을 계속 견뎌오셨던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 이분들이 오늘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검찰은 그 기소권 없음 이걸로 해서 사실은 이제 그 극한 상황까지 몰고 싶었을 텐데 그것을 견디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그리고 했던 것들을 계속 한다면 언젠가는 된다라고 해서 6년 만에 완벽하게 지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국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감사드려야겠죠. 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저력으로 쿠데타를 막아냈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건 다 국민 덕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나 아직 뭐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정말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만 네네. 뭐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보훈 사면이다. 7.18에서 이한용 명령 뺀 거나 다름없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뒤에서 보훈 지들은 사면을 예. 그들이 말할 자격이 그렇죠. 있어요. 김태우 자격도 뭐 이런 없고,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 기존에? 자격도 없고 불법 사면, 특혜 사면 이 사람들 자격도 없고 팩트도 틀렸습니다. 네. 지들이야말로 정말 파렴치한 뇌물 범죄자들 뒤로 뒷구멍으로 사면 요구하다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문자 그 보낸 예. 거 딱 걸렸잖아요. 예. 네. 근데 조국 교수님 부분은 이제 여러분 지금도 물론 이제 우리 애청자들도 계속 논란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논리 중에 하나는 정권 초기 지금 할 일 많고 지지율 높을 때 괜히 논란이 생긴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 애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 일부가 안 좋다. 예, 그것도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정도는 우리 민주 진보 중도 합리 정부가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제가 짧게 자 조국 교수님 어머니까지 수사를 했고요. 네. 8수이 넘은 조국 교수님 부부는 너무 많아요. 아들 딸까지 수사를 했고요. 조국 교수님 동생도 수사를 했고요. 동생의 전처, 이혼한 전처도 수사를 당했고요. 그다음에 오촌 조카 조모 씨도 이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측근들이라든지 뭐 이해관계인들 하면 더 됩니다. 뭐 최강호 의원님도 불똥이 뛴 이 삼족을 멸하려고 반개 친척까지 다 건드린 사건이거든요. 이런 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오죽하면 홍준표가 이건 안 된다. 홍준표가 뭐 조국을 좋아합니까? 내용 조국 비난하던 사람들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 밝혀진 것들은 대부분 아까 말한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조작했거나 아니면 티끌을 태산으로 조작한 겁니다. 네. 조국 교수님이 혹시라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과한 행동이나 실정법 위반이 되는 부분은 계속 또 교수님이 얼마나 여러 번 진솔하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한다는 자세로 진짜 사과도 수십 번 하셨어요. 네. 그래도 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왜냐하면 어쨌든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
부부가 과한 뭐 자식 사랑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인정을 해버리면서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사면이 안 될 이유가 절대 아닌 거죠. 네. 그건 당시에 정말 입시 풍토가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국민의 감정을 거스른 분들은 얼마나 진솔하게 사과합니까? 형식적 사과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야 정말 저 교수님은 진짜 국민들한테 저 부분이 너무너무 좀 미안했구나 할 정도로 피눈물 나게 사과도 하셨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전히 싫어서 지적할 분들은 지적을 하셔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그걸로 사면가 그렇게 온 집안이 그리고 징역도 꽤 계셨잖아요. 네. 요 정도는. 그 다음에 그럼 다음에 사면한다. 크리스마스 때. 그때 되면 논란 없겠습니까? 그때는 국민들이 또 네. 뭐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또 온갖 논리로 겹칠 놈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언젠가 한 번은 조국 교수님,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님, 최강욱 전 의원님, 윤미향 전 의원님 설령 티끌 같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정치검찰이 과잉수사, 표적수사, 만연수사에서 아예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 피해자들은 네. 국민적 여론으로 혹시 다시 말하면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사면은 꼭 해야 됩니다. 네, 여러 이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뭐 댓글에도 마찬가지로 또 기존에도 수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면권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몫은 또 고스란히 대통령의 몫이 되기도 합니다. 국정을 끌어가는데 동력이 될지 또 마이너스가 될지 등등에 대해서도 다 판단을 하고 오롯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대부분 거의 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정도의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든 같이 박수치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김건희 반드시 구속된다고 믿으면서 김건희 하면 구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피켓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저께 토요일 촛불 집회 갔더니 네네. 김건희 구속하라, 특별 설치하라. 특판. 나경원은 네. 정계를 떠나. 촛불 네. 집회에서 네. 교수님 발언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너무 팬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야, 네. 김건희 구속하라. 네, 티켓 제가- 보여주면서. 김건희를 하면 구속하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김건희를 구속하라!